자, 오케이. 이제 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 앞에서 사실 이 별의 진화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지? 이 별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주기율성에 도달을 하고 수소핵융합 반응하는 주기율성에 도달을 하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얘가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같은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쳤어? 그치,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백색위성. 반대로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 그렇지, 초고성,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이 최후 중심핵의 질량에 따라서 1 태양 질량보다 크고 1.4 태양 질량보다 크고 3 태양 질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중성자별. 그보다 큰 경우에는 블랙홀로 이 별의 진화가 마무리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 우리가 지금 배울 이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앞에 별의 진화 단계를 조금 자세히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 이 앞의 내용이 결국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배운 내용 토대로 이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선생님 수업 본격적인 수업하기 앞서서 인트로 꺼내는 거 알지? 뭐 이 영상을 뭐 현석이나 민기나 정한이가 언제 볼진 모르겠지만 어 치킨 맛있겠지. 얘들아 지금 19일 날 7월 19일 날 찍고 있는데 내일이 복날이래. 치킨 한 마리는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혹시 이 선생님이 이거 치킨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선생님 이거 수업 때 뭐 물어보냐면 얘들아 이거 치킨 브랜드 혹시 어디인 것 같아?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긴 하거든? 아, 근데 일단 조종 근처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야, 근데 이 치킨 모습만 보고도 이거 어딘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 페리카나야, 페리카나. 하여튼 페리카나 치킨인데 선생님 제일 좋아해. 한번 기회 되면 먹어봐. 하여튼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뭐 치킨에 대해서 떠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치킨을 먹으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치킨이 어떤 역할을 하니? 그렇지, 우리가 어떤 힘 쓰고 또 생리 현상을 하는데 도와주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치킨을 먹고 에너지로 삼듯이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삼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혹시 뭐였어? 그렇지, 수소핵융합 반응. 또 이게 자 벌써 우리가 앞에서 언급이 됐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뿐만 아니라 이 별의 내부의 모습 지구가 어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층상 구조를 보인 것처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내부 구조가 서로 달리 질량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PPT, 이번 수업에서 뭘 배워볼 거냐면 첫 번째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마지막으로 주계열 단계 이후 별의 내부 구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혈성의 에너지원 가보도록 할까요? 자, 주기혈성의 에너지원 한번 가보면 주기혈성의 에너지원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 또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 이 그림 이제 익숙하지 않니? 이거 그림 뭘 설명했던 거니? 정하나. 그렇지, 별의 탄생을 설명하는 그림이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주기혈성의 에너지원을 설명하기 앞서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뭔지, 주기혈성의 그 전 단계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래, 원시별 에너지는 뭐였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했었어. 이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계열성과 달리 기체압과 그 다음에 중력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그 정력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 아니면 중력이 더 큰, 기체압보다 더 큰 상태를 이루고 있니? 그렇지. 중력이 더 크다고. 기체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안정하다고, 불안정하다고.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고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기억이 나니? 그래서 이 중력이 기체보다 더 큰 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원시별의 에너지원으로 삼는데, 어, 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사실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렇고 미안.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만 한 단계만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왜 에너지원으로 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별의 표면에 있는 물체가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중심으로 낙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전에서도 한번 블랙홀을 설명할 때 좀 설명을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야. 자, 혹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어디서 본 적 있니? 너희들 막 물리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좀 봤었을 거야. 봤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물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진 않아. 이 왼쪽 그림이 의미하는 것만 딱 알고 넘어가자는 거야. 이 롤러코스터가 있어. 롤러코스터인데 가장 높은 데에 있을 때 혹시 무슨 에너지가 최대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니? 민기 알고 있어? 뭐니? 모르는 건? 자,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이 A 지점에서 최대로 나타나고 반대로 얘는 지금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떠니? 현서가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가장 최소라고 반대로 이 B 지점으로 왔어 얘가 이제 이 비탈기를 내려와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왔다 칠게 그러면 이 B 지점에서는 얘가 위치 에너지가 어떨까 그렇지 아까 A와는 반대로 최소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속도 가장 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라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된다.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설명한다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는 전환이 된다고. 바뀐다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듯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삼는다 했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이 에너지의 전환으로 인해서 중심부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낙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중심부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자, 오케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딱 그냥 저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별의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지. 그걸 알아보기 앞서서 하나만 선생님 질문을 할게. 너희들 뭐 어떤 문학책이라던가 너희들 문학책을 즐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국어 시간에도 좀 배우다 보면 이런 표현 많잖아. 막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저 타오르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막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잖아. 근데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좀 T의 우리 F 말고 T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불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이 장작불처럼 타는 거잖아. 근데 이 장작불 타는 거나 이 태양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나 서로 똑같은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장작불이 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탄다라고 하는 걸 연소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연소라고 하는 반응은 뭐야? 되게 화학적으로 딥하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산소랑 화학 결합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잖아.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타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차이를 좀 명확히 구분을 해둬.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지. 몇 개의 수소 원자가 네 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의 한 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냥 간단히 언급만 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수소 원자 핵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좀 표현이 돼 있네. 보면 자 수소 원자핵 4개 질량 합이 4.03126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랑 4.0026유래 여기에 1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작은 단위 그 질량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1.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kg이 되잖아 질량이 얼마나 작은 거겠어 자 근데 선생님이 좀 눈여겨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왼쪽에 수소 원자핵 4개의 이 질량 합과 헬륨 원자핵 질량이
서로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니? 그렇지. 어디가 더 커? 그렇지.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원래 그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더 크다고. 그러면 그 차이나는 질량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냥 뭐 우주 공간에 그냥 멀리 사라졌을까? 아니라는 거야. 이 차이나는 질량, E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 혹시 이 공식 들어봤어?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 왼쪽에 있는 과학자 누구니? 그렇지. 과학계의 고트, 아인슈타인이지.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 뒤에서 배울 뭐 허블 법칙이라던가 등등에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4.0312U인데 헬륨 원자핵은 더 그보다 작아. 그러면 E는 여기 MC제곱에서 이 델타, 세모,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델타는 우리가 언제 쓰니? 그렇지. 어떤 차이 난다, 변화된다 할 때 우리 수학에서 쓰는 거 아니니? 자, 그럼 델타 M이라고 하는 거면 뭘 표현을 하는 거겠어? 그렇지. 나이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그 질량 차이를 우리가 델타 M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 뒤에 C는 뭔데? 그렇지, 현석이. 이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속을 표현할 때 C를 많이 쓰지. 광속이라고 하는 것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에너지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그렇지,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차이나는 질량 고작 한 0.7%밖에 안 되지만 이게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차이나는 질량에 뭐를 곱해줘야 된다고? 광속 제곱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이 공식, 아인슈타인이 고안한 이 공식을 우리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 선생님이 한 번씩 좀 이렇게 그 신기 라이팅을 좀 하잖아.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이 질량, 눈에 보이는 거를 에너지로 바꿔주면 그 에너지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어? 너희들 야, 몸무게가 70kg잖아. 그러면 그걸 에너지로 바꾸면 얼마나 크겠니? 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왔어.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양성자, 이 수소는 중성자 그 없는 게 보통의 어떤 경우잖아. 양성자 4개가 모여서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그 차이 나는 질량 에너지가 된다라는 건데 질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수소 헬륨에 왜 전자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런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자, 근데 이 왜 전자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민기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아마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 일단은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별 중심의 내부의 그 온도가 어떠니? 무진장 뜨겁다고. 그래서 이 전자를 잃은 이온화된 기체, 즉 별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게? 인력이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힘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해. 청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맞아. 자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끼리는 멀어지잖아. 같은 전하를 보이는 경우에도 서로 밀어내. 하지만 별 중심의 온도가 어떠니 엄청 높다고. 1000만 켈빈 이상의 높은 온도. 자연현장에서 구현하기가 쉽겠니? 상상 이상의 엄청 뜨거운 온도겠지. 그 높은 온도에서는 입자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밀어내는 힘도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헬륨에는 이 중성자, 얘들아, 중성자랑 양성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사실 무겁니? 중성자가 더 무거워. 근데 선생님, 양성자 4개 합쳐지니까 양성자 4개로 이루어진 헬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하다.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얘들아, 뭐 지금 민기, 현석이, 정환이 너희 3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종 한국인이니까 어, 일반적으로 뭐 먹니? 그래, 김치찌개, 부대찌개, 된장찌개, 한식 먹잖아.
근데 맨날 한식만 먹니? 그럼 재미없잖아. 뭐도 먹니? 그래,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일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이 메인이 되는 한식이 있고, 조금 특별한 날에 먹는 이 중식, 일식, 양식 같은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 이 수소익력 반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크게 이 PP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시에너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PP 반응 먼저 보도록 할까? PP 반응? PP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그 줄임말이냐면, 잠깐만,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 양성자를 의미하는 아마 포톤일 거야, 포톤 영어로. 그 P자를 따서 우리가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 PP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면 수소 원자가 처음에 지금 몇 개 있니? 그렇지, 네 개가 있잖아. 네 개가 있는데,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 수소 핵융합 반응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한쪽만 우리가 그 본다고 했을 때, 한쪽만. 자, 수소 원자 핵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중수소가 만들어져.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소 원자, 어떤 추가적인 수소 원자가 또 결합을 해서 헬륨3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밑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잖아. 그러면서 헬륨3라고 하는 애가 서로 두 개가 겹쳐지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개였는데 그 중간에 두 개가 이렇게 좀 갑자기 꼽사리 껴서 들어왔었잖아. 그러면 선생님 아까 앞에서 계속 수소 원자 네 개가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자, 얘네들이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 반응에 참여한 실질적인 애들은 몇 개야? 그래, 실질적인 애는 4개라는 거야. 근데 반응에 전체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한 애들, 실질적으로 헬륨이 된 애들은 4개가 맞는데 이 반응에 참여한 전체 수소 원자액의 개수는 몇 개니? 그렇지, 바로 6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6개의 수소 원자액이 반응을 하면서 1개의 헬륨 원자액이 생성이 되고 2개의 수소 원자액이 방출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PP 반응 말고 CNO 순환 반응은 무엇이냐? 이 C가 얘들아 원소 그 기호로 C 뭐니? 탄소, N은 질소, O는 그렇지, 나이스 민기 산소라고. 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을 한번 보자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소 원자액 몇 개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지. 4개의 순소 원자액이 하나의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볼까? 자, 이 과정은 조금 이렇게 이 순환하는 떤 체인, 사슬처럼 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봐봐. 탄소 12랑 수소가 결합을 해서 질소가 돼. 질소 13이 붕괴하면서 탄소 13이 만들어지고, 탄소 13이 다시 수소랑 반응을 하면서 질소 14가 되고, 질소 14가 수소랑 반응을 하면서 산소 15가 되고, 산소 15가 붕괴되면서 질소 15가 되고, 질소 15가 수소랑 반응하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헬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뭐 탄소 12가 질소 13이 탄소 13이 이거 다 외워야 될까? 이거 외우진 않아도 돼. 그냥 너희들이 앞에 이 PP 반응하고 이 시너스랑 반응하고 봤을 때 그냥 이 과정을 그냥 읽어낼 줄만 알면 되고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뭐가 PP 반응이고 뭐가 시너스난 반응이고 또 이 반응에 어떤 원소들이 좀 참여했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뭐 이 중간에 빵꾸 뚫어가지고 막 질소 13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그림 무조건 주어져. 그래서 이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탄소, 질소, 산소가 무슨 역할을 해서 촉매의 역할을 하면서 수소 원자핵을 융합하고 그에 따라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촉매. 얘들아, 촉매가 뭐니?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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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띄어놨지? 반응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라고. 더 빠르게 한다고. 너희들 과학 실험 같은 거 했을 때도 좀 촉매 같은 거 활용해보지 않았니? 막 반응이 너무 느린 거를 좀 빨리 해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너희들이 뭘 추가해 준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이 촉매라고 하는 거는 반응 과정에서 뭐 얘가 소모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 이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이 탄소 12, 질소 13, 탄소 13 얘네들이 그냥 반응 후에 사라졌어? 아니라고. 단지 이 핵융합 반응을 도와주고 그냥 유의 제갈 길 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PP 반응과 CN 순환 반응을 설명하는 그림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 지금 이 CN 순환 반응 이 그림보다도 조금은 더 복잡하게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PP 반응과 CN 순환과 그림이야 비슷한데 양성자, 중성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중성미자, 감마선까지 포함하면서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이게 PP 반응이네, 이게 CNO 순환 반응이네 하면서 읽어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PP 반응, CNO 순환 반응, 수소 핵 융합 반응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뭘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한식을 많이 먹는다고. 근데 질려서 양식, 일식, 중식 먹을 때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PP 반응하고 신순환 반응 중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별 누구야? 태양의 경우에 PP 반응이 우세할 것 같아? 아니면 신순환 반응이 우세할 것 같아? 아, 좀 살짝 보였지? 그래, PP 반응이 약간 태양의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좀 한식같이 메인이 되는 애고 CNO 순환 반응이 조금 특식이 되는 애야.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그래프를 선생 하나 가져왔어. 핵의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효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로축에는 핵의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어떤 그 효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두 방법의 어떤 효율을 비교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 이 PP 반응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먼저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읽는 법을 좀 알려주면,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핵의 온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핵의 온도가 높을 것 같아? 아니면 낮을 것 같아? 그렇지, 얘들아. 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 별의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라는 거야? 그렇지, 더 활발하게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중심 이 핵의 온도도 어떻게 된다고?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가로축에 그냥 별의 질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봐도 돼. 무방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케이. 어, 아까 이 태양 같은 경우에 PP 반응이 좀 쌀밥 같은 느낌이고 시너스나 반응이 조금 가끔 먹는 음식 같은 느낌이라 했는데 자 한번 볼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중심 핵의 온도가 약 한 1800만 켈빈이야. 매우 뜨겁지. 자 1800만 켈빈에 미안. 1500만 켈빈이야. 1500만. 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00만 켈빈 지점 약 1500만 켈빈이니까 이 지점에서 뾰로로 올라가면 이 태양이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얘들아 이 태양의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PP 반응하고 CNO 순환 반응 이 두 반응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니? PP 반응이 높니? 아니면 CNO 순환 반응이 높니? 그렇지. PP 반응은 지금 여기 있잖아. CN 순환 반응은 어디 있어? 더 낮은 곳에 있잖아. 즉, PP 반응과 CN 순환 반응 중에 누가 더 에너지 효율이 크다? PP 반응이 더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그게 PP 반응, CN 순환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우세하다? PP 반응이 우세하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출제자야.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그래. 눈치가 빠르네, 역시 정한이. 깐족거리는데 눈치가 빨라야지, 그지? 자, PP 반응이 우세하다 했지? 시너순환 반응 안 일어난다 했니?
아니라고. 신호순환 반응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태양에서는 신호순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정말 10년, 20년 동안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 태양 말고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 만약에 1800만 켈빈, 지금 여기 보면 이 10의 6승이고 곱하기니까 100만 곱하기 18이니까 1800만 켈빈이야. 중심액의 온도가 1800만 켈빈 되는 별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얘는 PP 반응이 우세할까? 신호순환 반응이 우세할까? 누가 더 우세할까, 현서가? 그래야 맞았을 거라 믿는다. 이 PP 반응과 신호순환 반응 둘 다 지금 어떠니? 둘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 1800만 켈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자, 반대로 또 만약 2500만 켈빈의 별이 있다 칠게.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뭐가 더 우세? 그렇지. 바로 봤을 때 이 신호순환 반응이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질량이 더 큰 별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는 달리 어떻다? 신호순환 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러면 우리가 싹둑싹둑 잘라서 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까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별의 내부 구조, 원시별과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선생님 두 가지 가져왔거든. 자, 너희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뭐가 원시별이고 뭐가 주계열성인지 확인할 수 있니? 자,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래, 주계열성은 이 중력과 기체압이 서로 어땠어? 같았어. 반대로 원시별은 그렇지, 중력이 더 어땠다고? 크다고.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경우에 원시별, 오른쪽이 주계열성, 이 별의 내부 구조의 어떤 이 중력과 기체압 크기를 비교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뭐가 원시별이고 뭐가 주계열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 자, 주계열성 뭐 워낙 좀 중요하니까 또 알아보자고. 정력과 평형을 알고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기체압과 중력이 어떻다고? 서로 같다,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라고.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이 정력과 평형에 대해서도 막 많이 물어봐. 어떤 막 별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면서 누가 더 크냐, 정력과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냐 없냐. 자, 그러면 이 정력과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 안정적인 주기혈성, 이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 별의 진화 과정 같은 거 알아볼 때 뭐를 기준으로 알아봤어? 그렇지, 질량이 태양 질량인 별, 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그런 것처럼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뭐 1정도 이상 더 큰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질량에 따른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 한번 알아보면, 자,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한번 볼까? 자, 중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한번 보면 중심 핵이 있고요. 가운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핵,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복사층, 그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대류층이 있다는 거예요. 대류층. 자, 대류층이 있는데 얘들아, 대류라고 하는 게 뭐였어? 우리 막 앞에 기상, 태풍, 뭐 날씨, 구름 등등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대류가 뭐야?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고? 그렇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고?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그게 왜 일어난다고? 뭐 차이 때문에?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떤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을 우리가 대류 운동이라 했었지. 자, 이 태양의 표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어떤 표면에는 대류층이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대류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표면의 무늬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쌀알무늬라고 해요. 쌀알무늬. 이 밝은 부분이 밑에서 이 뜨거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 까만 부분이 이 차가운 물질이 내려가는 모습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어떤 거야? 더 높잖아. 그러면 더 밝은 빛을 내면서도 더 뭐 누런 빛을 내겠지. 반대로 얘들아,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 온도가 어때? 낮다고. 더 지금 뭐 밝기 자체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더 붉은색 빛, 좀 어두운 계열의 빛을 낸다고. 이렇게 좀 다 앞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자, 뭐 대류라고 하는 것, 뭐 배웠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한번 다시 좀 모르고 있을 친구를 위해 까먹을 너희들을 위해서 열 전달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크게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가 있는데 대류는 우리가 방금 했어. 전도는 뭐야? 전도. 전도. 막 이거야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전도니? 전도시키는 거? 아니라고 얘들아. 전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자들, 고체에서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그 분자의 진동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고. 복사는 뭐야? 복사. 복사. 그 종이 복사하는 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자,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 아까 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전달해줄 물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혹시?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이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됐다고 한다면 복사는 매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대류와 복사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대류랑 복사 이건 뒤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할게. 자,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심이 대류핵,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복사층이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같은 경우에는, 미안, 얘들아. 뒤 혹시 목소리 들리면, 더워서 에어컨 좀 틀었어. 사용 패턴을 학습해 희망 온도를 24도로 설정합니다. 오케이. 희망 온도 자, 도달까지 예상 시간 4분, 예상 전력량 아까 그 태양 질량 별 같은 경우에 중심 핵이 있고 그 바깥에 복사층, 그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었는데 반대로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이 하나의 그 핵일 뿐만 아니라 어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대류핵, 그 다음 바깥쪽이 복사층. 좀 어때? 모습이. 그래, 아까의 어떤 그 그림과는 좀 그림이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겠지. 선생님, 왜 이 대류와 복사의 어떤 모습이 좀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 열 전달 방법, 대류와 복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돼. 자, 대류랑 복사라고 하는 것 있는데, 이 너희들도 예를 들어 어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니? 그래 아무래도 차를 타는 거겠지. 자 그런 것처럼 이 별 내에서 중심에서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우리가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야. 네, 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서 기체, 더 정확히는 이온화된 기체, 즉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지. 근데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 전달 방법으로서는 잘 역할을 못해. 그러면 이 대류와 복사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더 에너지를 잘 전달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대류라고 하는 거야. 대류. 대류가 더 복사보다 에너지를 잘 전달해. 선생님, 그게 뭐 어쨌다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 지금 뭐 너희들 앞에 있으면 또 앞에 이렇게, 뭐야, 뭐야, 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뭐야. 앞에 이렇게,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안 그릴게. 이렇게. 자, 앞에 서가지고 다리 한 짝 들면서 또 막 이거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하면서, 선생님 시간 지나면 또 이거 어떻게 되니? 다리 한 짝 내리면서 안정해지지? 이렇게 말을 또 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중심액의 온도는 어때? 매우 높아. 에너지를 확 만들어낸다. 질량도 크면 더 많이 만들잖아. 그러면 이 중심과 바깥쪽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차이는 어떨 것 같아? 엄청 크다고. 선생님이 한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작아. 이거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평형을 이루는 거야? 불균형을 이루는 거야? 불균형을 이루는 거 아니야? 항상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 자체적으로 태풍도 막 불고 바람도 불고 해류도 흐르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중심액의 온도와 바깥쪽의 온도가 너무 온도 차이가 나는 거 불안정한 경우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어떤 지점의 온도 차가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류가 복사보다 에너지 전달을 더 잘해준다 했지? 그러면 복사로 이 에너지를 중심에게서 전달해 준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대류가 더 효과적일까? 대류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류가 복사보다 에너지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이 중심액에서 대류핵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복사층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에 생성하는 에너지가 크고요. 이에 따라서 이 중심부가 대류, 그다음에 외곽부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게 별의 어떤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진화, 크기, 광도, 중심액의 온도, 핵융합반으로 생성되는 원소 등등 굉장히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약간 좀 수조론 같다랄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면 뭐가 걱정이 없어.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수저면 좀 힘들어. 처럼 약간 별도 좀 태생이 좀 결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 오케이. 잡담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주기열 단계 이후 별의 내부 구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우리 별의 진화 과정에서 사실 언급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느낌이야. 자, 주기열 단계 이후, 즉, 별의 어떤 진화의 좀 마지막 단계쯤에 어떤 내부 구조를 보이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라는 거야. 뭐 보면, 자, 이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내부 구조, 크게 두 개로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 야, 뭐 어떠니? 이거 좀 익숙하지 않니? 자,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들아, 우리 적색거성 단계에서 혹시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니?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 외곽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외곽부에는 수소가 위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지. 자, 그런 것처럼 주기열 단계에서는 별의 내부 구조에서는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바깥쪽에 수소 위치했었잖아. 자, 시간이 지났어. 적색거성 단계에 이르렀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이 헬륨이 탄소 산소로 바뀌고 또 이 외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그 헬륨으로 바뀌고 그 외곽부에 수소가 위치했잖아. 그래서 주기열 단계 이후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탄소 산소, 그 외곽 쪽이 헬륨, 그 외곽 쪽이 수소가 위치한다라는 거. 자, 태양 질량의 별은 얘들아 탄소랑 산소까지만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렴.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선생님 이 파트는 너희들이 엄청 해서 틀린다 했어? 아니라고. 좀 방심해서 좀 까먹어서 공부가 양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라고. 태양 질량의 별은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을 만들 수 있다. OX. X라고 탄소랑 산소까지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철까지 만드냐? 질량이 더 큰 별이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외곽부터 중심까지 이 핵융합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 높아졌다가 또 다시 더 무거운 거 만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외곽부터 중심까지 어떻게 돼?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산소, 네오, 마그네슘, 황, 규소, 마지막으로 철까지 만든다라는 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 언제 만들어진다고? 그렇지.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 질량에 따라서 별의 어떤 내부 구조 진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구조도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